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 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피해 신고액이 1조 4천억 원을 넘겼고요. 이에 따른 복구비가 2조 8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조사와 신고 기간이 15일까지 연장이 돼서 잠정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의 맨몸으로 빠져나온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전국에서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 해진 옷이나 기름때 가득한 주방용품, 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품들, 차마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이 많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게 쓰레기를 보내는 게 돕는 걸까요? 이게 맞나요? 심지어 이런 물품을요, 착불로 보내서 수십만 원의 착불 비용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해당 지자체들이 쓰레기 처리 비용을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때도 구호 물품으로 들어온 헌옷 53톤 중에 무려 30톤이 버려졌다고 하는데요. 야, 이쯤 되면요, 헌옷이나 중고 물품 이런 거 안 보내는 게 돕는 일입니다. 네. 게다가 요즘 지역에 수상한 전입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산불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사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이런 일들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선의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왠지 가슴이 답답한, 너무 답답합니다. 4월 1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이거 너무 못됐어요, 진짜.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중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 믿고 당연하겠죠, 그죠?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미국의 관세 폭탄 이슈가 국내외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과 협상 중인 베트남에 주목을 해서, 자, 이거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힌트도 한번 얻어보고요. 우리와 연관이 많이 된 베트남의 경제 소식도 들어보는 시간 진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오늘은요, 201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서 9회째를 맞는 무슨 날일까요? 도시농업의 날이죠. 네, 이거 문제 아닙니다. 도시농업의 날인데 도시농부들이 진짜 많이 늘고 있잖아요. 우리 화요일날 코너 하면서도 제가 매번 느끼는데, 그 주변 텃밭이나 건물 옥상, 베란다 같은 데서 다양한 농작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환경에도 기여하고요. 또 중요한 거죠. 먹는 즐거움, 키워서 먹는 즐거움 누릴 수 있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오늘부터 주말 기간에 도시 농부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개최되니까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이제 나갑니다. 도시 농부들의 아주 기본적인 텃밭 작물이죠. 네, 텃밭 작물입니다. 삼겹살은 이거에 싸 먹어야죠. 쌈채소, 이 국민 쌈채소 무엇일까요? 국민 쌈채소 무엇일까요? 네, 너무 쉽죠? 두 글자. 역시 잘 푸시는군요.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한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요즘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아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 미국이 이런 조치를 내리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인 것 같죠? 그런데 미중 무역 갈등 속에 그동안 수혜를 보면서 성장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입니다. 근데 베트남이 어제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 협상도 진짜 큰 관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 경제에 주목할 이슈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베트남 이야기로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제사이버대학 특임 교수인 유영국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 1년 전에 뵀던 것 네, 같아요. 1년 전에 겨울에. 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저의 마지막 기억은 뭐였냐면 좀 시간이 부족하다였거든요. 더 듣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재밌게 이야기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그랬을까요? 네. 그때 저를 칭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작가님, 오늘의 전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예. 계속 베트남 호치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 상대로 컨설팅도 하고 지금 제가 경향신문 주간 경향에 가깝고도 먼 아세안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면서 베트남하고 주변 아세안 국가들의 이슈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봤을 때부터 약간 좀 타신 것 같기도 하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점점 이제 베트남 거의 완전한 이제 베트남 사람이 되는 느낌이죠. 이제 제가 베트남에 이제 만 14년째 살고 있거든요. 와, 예. 근데 벌써 한 10년 전부터 오토바이 타고 가던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길 많이 물어봐요. 그래 베트남어로. 네, 그래서 제가 나 외국이나 잘 몰라 이러면 되게 당황하더라고요. 외국인지 몰랐나 봐요. 저 베트남 사람 왜 저러지? 네. 그리고 제가 길을 잘 이제 모르네? 비행기 타고 예. 한국에 올 때 한국인 승무원분들이 저한테 항상 영어로 이야기하시고요. 저번에 2년 전인가 이제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인 쪽 여권으로 내국인 쪽으로 줄 섰더니 헤이 포리너 오버데요 이러면서 저한테 외국인이라고 다른 쪽 가라고 직원분 이야기하셔가지고 제가 매우 당황했었던 적이. 예. 재밌네요. 이해가 됩니다. 가까이서 뵈니까. 네. 자, 어쨌든 그 베트남이 우리 모두가 사실 이제 알아요. 네.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중요한 입장, 중요한 위치 여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네. 맞잖아요. 그죠? 베트남이 네.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이제는 만여 개의 우리나라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20만 명이 넘게 살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는 27만 명까지 살았는데 좀 빠지긴 해서 한 20만 명 살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도 하고 이제 우리 베트남이 발전을 엄청나게 빠르게 빠른다 하지만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베트남이 전 세계 22번째 수출 국가예요. 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네. 베트남 하면 밀림 먼저 떠오르고 그냥 좀 가난하고 전쟁, 이런 거. 예. 근데 그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게 딱 어떤 기시감이 드냐면 저 어렸을 때 외신들이 또는 외국인들이 한국은 너무 많이 발전한다. 엄청나게 빠르다. 발전한다. 예. 근데 딱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베트남이 아세안의 한국이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사람들 성향도 한국 사람들이랑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요? 국민성도? 우리처럼 불같아요?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한 번 열받으면 정말 막 앞뒤 가르지 않기도 하고. 똑같네요. 근데 네. 화가 나서 막 싸우다가도 저녁에 술 한잔 하면 풀리고. 제일 비슷한 점이 많네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도.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 엄청 여행도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아까 만여 개고 기업이 그죠? 네. 20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 그죠? 교민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그러니까 여행도 진짜 제 주변에 저 빼고 다 갔다 왔어요. 작년에 가신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가셨구나. 못 갔어요.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제 핑계는 대봅니다만 어쨌든 비즈니스나 이런 교역 같은 게 굉장히 활발하죠 우리나라랑.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도 지금 38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분들도 베트남에 오고 가는 것도 많고 한국 기업도 베트남에 많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전체 GDP의 많게는 25%까지 차지한 적도 있었어요. 와, 근데 국민 기업이었나요? 네, 그렇죠. 예. 베트남 1위의 기업은 사실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베트남 비중이 삼성전자 비중이 한 16% 정도 줄겠는데
그게 삼성전자가 물량이 줄었다기보다는 그만큼 베트남이 다양한 기업들이 매출 비중이 커졌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비중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그만큼 베트남이 이제 체력 있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중국이 사실 베트남이 지금 하는 것 같은 어떤 세계의 공장 이런 위치, 네. 뭐 지금도 이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베트남이 사실 중국이랑 경쟁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되나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뭐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탈출을 해서 베트남에 많이 오기도 했고요. 그 가장 큰 계기가 2017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대통령이 되면서 가장 크게 했던 게 반중 정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어를 처음 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17년에 베트남에 왔을 때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고 인도 태평양이야. 왜 아시아 태평양 그러면 중국이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를 띄우고 아세안에서는 베트남을 강력한 자기 파트너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전략을 해요. 트럼프가 예. 그랬군요. 2017년에. 그래서 예. 중국의 관세를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중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옮겨왔고 중국 기업마저도 해외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중국에 있으면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베트남으로 이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베트남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무역 규모 자체가 엄청 커졌고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엄청 커졌어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겠는데요. 이 관세 직전까진? 정말 근데 이번 사태가 터져도 네. 베트남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를 좋아하는 게 미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도 트럼프를 너무 좋아해서 2017년도에 1기 대통령 선거 할 때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바이든한테 졌을 때 그리고 이번에 당선됐을 때도 미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계가 아시아 다른 인종들보다도 트럼프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두 번째 바이든하고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도 베트남계가 공화당에 투표한 게 50%가 넘었어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도 트럼프가 이번에 재선됐을 때 막 기쁘다는 포스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 봤더니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붙어있는 나라치고 서로 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잠깐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베트남 민족의 역사는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당하면서 중국으로 독립하고 다시 복속되고 이 과정을 여러 차례 겪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의 정체성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반중이에요. 반중. 그런데 그래도 이 국민 감정은 중국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바로 붙어있는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미국으로 수출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중국에서 핵심 부자재라든지 원자재 또는 핵심 부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안 돼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는 중국하고 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국민들은 그게 답답한 거예요. 고구마 막 먹은 것 같죠.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 딱 하고 나타났더니 우리 대신 중국을 엄청나게 때려주네. 그게 완전 사이다. 시원하구나. 그래서 트럼프를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근데 되게 또 재밌는 장면 네. 하나가 작년 8월에 트럼프가 이제 한참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버지니아에서 베트남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식당에서 유세를 해요. 물론 그 버지니아주의 상원 의원, 공화당 상원 후보가 베트남계여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트럼프가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날 좋아해요. 근데 나도 베트남 사람 좋아해요.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시. 자기가 예전부터 지지율이 베트남계가 높았다고 하는데 왜 좋아하지? 근데 알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겸손한 척. 이번에요? 관세 폭탄 때렸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네. 이 나라는 뭐 이렇게 할 때 베트남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트남 훌륭한 협상가들, 훌륭한 사람들, 난 그들을 좋아해. 그들도 날 좋아해. 이 멘트를 해요. 무슨 의미지? 그래서 협상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이미 베트남하고 협상이 진행이 됐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라고 하는 암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당황하지 마라. 그렇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어제도 막 주가 미친 듯이 폭등했을 때 그 트럼프가 한 3시간 전쯤에 자기가 운영하는 SNS에서 지금 사야 될 텐데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잖아요. 저 그거 봤죠. 저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유 살 걸. 빨리 샀어야 되는데. 친구 맺어요 빨리. 실시간으로 진짜. 확인해야지. 제가
다 필요 없고 SNS 하나 만들 건데 그거 만들 겁니다. 트럼프 한 명만 팔로우할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베트남이 관세 폭탄 46%나 맞았기 때문에 엄청난 최고의 세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 베트남에 한국 기업이 10,000개나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수출 엄청 하는데 베트남이 관세 폭탄을 맞았지만 그건 우리나라한테도 큰 피해가 가는 거란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정말 큰일 났다. 어떻게 되냐.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멕시코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도 언론 보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미 작년 11월부터 베트남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인들과 함께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순간 놀라. 작년부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되고 이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랬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어쨌든요. 예. 베트남 총리가 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라면 나 하루 종일 트럼프하고도 골프 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천연가스 LNG 사줘 계속 그러잖아요. 지난 3월 달에 베트남의 페트로 베트남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에너지 기업, 공공 에너지 기업이 미국의 LNG를 갖다가 구매하겠다고 이미 사인을 했어요. 그 관련된 산업에 무슨 엔진이나 이런 거 사기로 했고. 야, 그럼 뭐 분위기 굉장히 좋겠네요. 협상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좀 쇼맨십이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그럼 46% 때려놓고 베트남하고 사전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 베트남 봐. 베트남처럼 우리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면 우리가 이거 46%였던 거 10%를 확 깎아줄게. 그러면 30% 35% 깎아주는 거잖아요. 다른 나라들 봐라. 베트남처럼 하면 니네도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베트남하고 이미 사전 협의를 열심히 해오놓고 드라마틱하게 관세를 떨어뜨려주면 본보기로 보여주겠구나. 근데 이 효과가 예. 이미 나온 게 예. 베트남의 이제 최고 권력자인 또럼 서기장이 0%를 제한하거든요. 미국과의 관세를 야, 거의 FTA 수준으로 그냥. 미국 니네가 우리 베트남 수출한 거 0% 해줄게. 야 우리 것도 0% 해줘라고 제안을 해요. 예. 근데 이번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미 베트남 최고 지도자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면 2번의 전화 통화를 했어요.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랬더니 그럼 다른 나라들은 뭐 10% 20% 이런 협상을 할 계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0%를 던졌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틀 후에 EU도 야 우리도 미국하고 0% 할게. 그럼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가는 거죠. 완전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베트남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 SNS에 이번 주 월요일날 이미 저는 타결이 될 거라고 저는 던져놨는데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이번 주 내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90일까지 뭐 그것도 안 간다. 유예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현재 어제부터 미국 국무장관과 베트남 부총리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리자마자 그 다음 날 베트남에서는 100개 기업의 200명의 최고 경영자들과 전세기를 내서 바로 미국으로 날아왔어요. 이거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100%겠네요, 그거는.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 뭐 사줄게 이거예요. 베트남이 뭐 사줄게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미국에서 뭐 사주려고 그러면 사줄 게 없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뭐 사주려고 한다면 네. 굵직굵직한 거 비행기 사주겠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크게 쓰겠다 우리. 그래서 예. 베트남 총리가 작년 11월에 우리 보잉 50대 살 거야. 그리고 3월 달에 베트남에서 미국 기업들하고 미팅할 때 우리 50대 비행기 사주기로 했어. 그리고 베트남의 비행기 항공사 중에 비엣젯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죠. 거기는 이번에 그 회장님이 미국 가면서 미국의 투자사한테 2억 달러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서 비행기 20대 더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빚져가면서까지 우리 사주잖아. 진짜 최고의 파트너네요, 사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베트남이 미국이랑 전쟁 참 오래 했는데. 그러네. 잠깐만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중국이 더 싫으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기업분들한테 강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아세안의 중국 아니야? 국기도 그러니까 비슷하고.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하기 힘들어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해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 베트남도 한 15년 후에 저 수준이 좀 올라가면 중국에서 우리가 당한 것처럼 기술 탈취하거나 우리 걸 뺏으려고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좀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근데 저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제가 의견을 나눠보면 같은 생각인 게
베트남 사람들 성향 자체가 남의 거를 뺏고 확장해가려고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중국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두루두루 좋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자기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남의 걸 뺏으려고 하면 영영 자기들 기회를 잃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굉장히 훌륭하네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또 사람이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입장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지금 14년 동안 베트남에 살면서 봐왔던 거 또 저보다도 30년 넘게 살고 계신 분들도 베트남 사람들 성향이 그렇지 않다. 중국과는 좀 뭐 너무 중국을 비하듯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기술 탈취나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은 괜찮다. 네. 예. 근데 지금 말로 들어서는요. 미국과랑 관계도 뭐 어쨌든 확정이 나서 발표가 된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건 드러나는 사실만 몇 개를 봐더라도 다 이제 수긍이 되실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 미국과의 관계를. 그리고 되게 상황도 좋은 것 같고 국민성도 좋은 것 같고 다 좋은데 이 베트남이 걱정한다면서요. 자기네들이 약간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멈춰 있을까 봐? 왜 벌써 그런 걱정을 해요? 제가 그냥 듣기에는 엄청난데 1970년대 한국이라고 느껴질 정도면. 근데 이제 작년에 베트남이 경제 성장 7% 하면서 1인당 GDP가 4,700달러. 근데 세계은행이 GNI 기준으로 4,500달러 이상이면 이제 중진국으로 분류를 해요. GNI? 네. GDP 같은 거예요? GDP는 베트남에 있는 외국 기업이 생산한 것도 베트남에 포함되지만 네. 해외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을 반영하는 게 GNI예요. 네. 대신 그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한 건 빼요. 그러면 실제로 베트남 사람이 번 게 더 실제로 반영되기 때문에 베트남처럼 외국 기업이 많이 나와 있는 데서는 GDP보다 GNI가 더 적게 잡혀요. 그러겠죠. 근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기준으로 GNI 기준으로 4,500달러 이상이면 중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베트남이 거기 안에 이제 처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올해. 네. 그런데 베트남은 자기들이 언제까지 중진국에 속해 있을 수는 없다. 수많은 나라들이 신흥개발 국가들이 막 발전하다가 중진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진국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 대만, 체코 정도예요. 근데 베트남은 게다가 인구도 1억이나 돼요. 와, 인구까지 많네요. 좋네요. 체코는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거고. 대만도 굉장히 적고 네. 우리도 뭐 1억 가본 적은 절대 없고.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그래서 대단하다 하는 건데 선진국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제 베트남은 현재 상황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발전 잘하고 있어요. 외국 투자자도 계속 꾸준히 들어있고 네. GDP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과 갈등 속에서 베트남이 수혜를 크게 입고 있는데 지금 베트남의 이제 최고 지도자인 또럼 서기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우리가 지금 최대 호황을 맞고 있어. 우리 민족이 부흥하는 단계에 왔어. 앞으로 향후 15년 동안 우리가 엄청 발전할 건데 그냥 이대로 가면 그걸로 끝이야.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아픈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면 영영 우리한테 기회가 없어. 게다가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수혜를 입을 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더 얹은 의견인데 네네. 베트남이 그동안 발전해왔던 거는 저임금 노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과 AI가 저임금 노동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네. 보통 신흥개발 국가들이 발전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뭐 젊은 인구, 많은 인구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신흥개발 국가들 젊은 인구가 40% 정도가 실업이에요. 35%, 40% 젊은 이 실업률이 국가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방글라데시가 그래서 체제가 전복이 됐어요. 청년들에게 도와주지 못하니까. 근데 이게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은 이미 90년대 말부터 이 자신들이 저임금 노동만으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는 걸 그때부터 알고 빨리 깨달았네요. 최첨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2000년대 초중반부터 삼성전자를 두들겨가지고 제발 우리 진출해 주세요라고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구애를 해서 받아낸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베트남 또럼 서기장이 모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근데 우리 관료주의가 큰 문제다. 지금 미국 기업들이 아마 이번에 관세 타결되면은 네. 우리가 이름만 들면 아는 뭐 보잉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수많은 미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이미 바이든 때 그걸 하기로 돼 있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니네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 근데 그 또럼 서기장이 아예 직접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관료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절차대로 시간을 가지고 하면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 근데 우리가 지금 최대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을
20%를 감축을 해버렸어요. 오. 그거를 지금 20%면 엄청난 숫자인데. 2만 2천 명이나 줄었거든요. 네. 12월 달에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 5개를 통폐합시켜버려요. 그리고 뭐 관련된 공기업이나 그 산하의 언론사들도 통폐합을 시켜요. 왜냐하면 중복되니까. 그래서 3월 30일까지 해서 줄여서 2만 2천 명 일자리를 뭐 이제 줄여버렸는데 네. 4월 1일부터 뭘 하냐면 지방 정부를 대폭 줄이고 있어요. 아예 그냥 정부 자체를 축소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공무원 줄이고 예. 베트남의 지방성이 58개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58개 도가 있는데 이걸 31개로 줄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추가로 8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줄어든 만큼 이제 인건비가 남잖아요. 그거를 지금 남아 있는 사람한테 더 급여를 주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물론 이제 베트남 공무원들 급여가 너무 적어요. 우리나라 돈은 20만 원도 안 되거든요. 기본급이. 근데 궁극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가면서 싱가포르처럼 최고의 엘리트들이 공무원이 되고 대신 급여를 최대한 올려서 부정부패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죠. 약간 그쪽으로는 싱가포르 모델을 좀 따라가는. 네. 예. 그러면서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봐, 우리 이렇게 줄이고 얘네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요즘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하고 함께 미국에서 공무원 숫자 엄청 줄이고 있어서 반발이 심하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번에 관세 타결되고 나서 트럼프가 그럴 것 같아요. 공산당의 나라 베트남을 봐라. 3개월 만에 2만 명을 20% 줄였고 올해 추가로 8만 명을 더 줄인데 우리 뭐 하냐?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아삼육인데? 왜 이렇게 친해졌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미국은 진짜 자유주의의 끝에 있는 나라고 네. 베트남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공산주의잖아요. 네. 어떻게 그 두 개를 비교하는지 참 그것도 웃기긴 한데 상황이 좀 웃긴 것 같고. 네. 근데 실제로 살면서 느끼시기에 네. 베트남의 그 관료주의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그게 좀 심한 편인가요? 어때요? 근데 네. 엄청나게 많이 제가 볼 개선되고 땐 있어요. 그게 굉장한 약점으로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기업분들 또는 제가 이제 아세안 같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있는 그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베트남이 공산당의 국가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어서 저는 자유주의 체제를 엄청나게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당연하죠. 예. 이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유연하기도 하고 이게 꼭 공산당의 나라라서가 아니라 신흥 개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닌가요? 부정부패가 심각한 거. 그 해마다 투명성 지수라고 그래서 네네. 부정부패 그 측정을 해서 순위가 나오잖아요. 아세안에서 싱가포르이 당연히 많이들 아는 것처럼 청렴하고 두 번째가 말레이시아고 세 번째가 베트남이에요. 옆에 제가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40위권인데 베트남이 23년도 기준으로 80위권이거든요. 네. 뭐 점점 좋아질 거예요. 우리나라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굉장히 창피하네요. 앞으로 성적이 올라갈 거에 대한 얼마나 희망적일 수 있어요. 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뭐. 약간 약 올리시는 거. 자, 참고로 유영국 작가님은 한국인입니다. 국적 한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초반에 얘기하시면서 25%였는데 네. 베트남에서 16%로 줄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베트남은 미국과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잘 나갈 것 같아요. 청렴 지수 높고. 근데 우리 기업에 그건 줄고 있어요. 네. 어쨌든 뭐 다른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네, 어쨌든 네. 간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좀 걱정인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부분 저도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우리가 베트남하고 수교를 맺고 이제 33년째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누적 기준으로 베트남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누적으로 1등. 1등인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특히 우리나라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아세안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베트남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 한 8개월 사이로는 모든 게 지금 홀딩 상태예요. 투자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호주에서 베트남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세안에서 유일하게 일본이 길을 못 펴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건 또 왜 그래요? 그게 그만큼 한국 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 아세안에서 예를 들면 저 또 뭐 중국 같은 베트남 중국 관계 같은 뭐가 또 있는 줄 알았어요. 일본이랑.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거든요. 태국도 일본 자동차들이 휩쓸어서 80% 넘는데 그거는 한국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가 아니라 BMW나 벤츠 같은 고급 차량들이 많이 팔려서 그래요. 근데 베트남에선 현대자동차가 작년에도 1등, 재작년에도 1등, 재작년에 기아자동차는 3등. 그래서 현대 기아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어요. 대박이네요.
뭐 베트남이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는 시장 사이즈는 작지만 한국 자동차가 30%가 넘는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그 되게 특이하죠. 네. 그리고 아세안은 대부분 경제를 화교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베트남은 유일하게 화교의 영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활동하기가 더욱더 좋았고 너무 잘하기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성향도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네. 우리 기업들이 지금 투자가 좀 멈춰져 가면서 지금 미국이나 또 일본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막 잔뜩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네. 일본은 오랫동안 베트남에 잘 안 되기도 했지만 관망 자세를 하다가 소극적인 투자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 되게 괜찮다 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일찍 들어와서 시장을 잘 갖고 놓고는 이거를 잘못하면은 다른 나라한테 뺏길까 싶어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아, 그 정도 상황이에요 지금. 예, 네. 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방법을 지금 작가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떤 힌트를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작가님? 이제 뭐 네. 우리나라 우리 기업이 행동? 그렇게 관심도 많고 투자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베트남에서 너무들 모르세요. 아,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모른다. 네.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트남 이게 뭐 의미가 좀 이해가 안 돼. 동남아의 중국 아니에요? 중국이랑 똑같지 않아요? 아까 저의 처음에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거죠. 음.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 30만 명이 넘고 하는데도 우리가 베트남 음식도 좋아하고 뭐 경기도 다낭시라고 할 정도로 베트남에 그렇게 여행도 많이 가고 하는데도 베트남에 너무 몰라요. 우리나라에 베트남어 학과 있는 대학교가 4개밖에 안 돼요. 그런 의미로. 근데 그 다른 동남아 아세안 국가는 더 심해요. 더 없어요. 더욱더 모르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전에 그래도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서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꼭 베트남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고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면서 아세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많고 이 잠재력이 있는 시장을 우리가 주도를 해서 함께 이 각 국가들하고 우리가 좋은 성과를 만드는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특히 베트남은 우리가 잘 같이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누가 봐도 투자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됐는데 그동안 힘들게 가까웠더니 힘들다 그만하자 이래버리면은 너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이 볼 땐 다 왔는데 지금. 네. 눈앞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서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첫 번째 책을 2019년에 냈을 때 그 책의 내용은 뭐였냐면 베트남 시장 좋은 건 맞는데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오히려 그땐 그랬어요. 네, 한국에서 너무 과대포장해가지고 황금알을 낳는 시장인 것처럼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가야 된다라고 오히려 제가 아직은 좀 천천히 할 때는 미친 듯이 들어오시다가 코로나 때 이제 크게 다들 데이고 나서부터는 네. 베트남 아닌 것 같아 이러는데 오히려 미중 갈등 속에 베트남은 더욱더 성장을 했죠. 그리고 코로나 때 중국에 너무 집중돼 있는 게 너무 큰 리스크다 그래서 분산 차원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고 데가 또 베트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정말 매력적인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되고 있는데 게다가 많이들 걱정하시는 관료주의에 대해서도 베트남 정부가 나서서 베트남 최고 지도자가 나서서 야 우리 관료주의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어. 공무원들 줄여 할 정도로 과감하게 지금 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관심을 꺼버리면 아깝다는 거죠. 말씀 들어서 너무 아까운데요 지금. 네. 로또 번호 지금 다 맞추고 있는데 지금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아니 맞춰놓고 나서 이거 후주머니에다 넣고 빨리 돌려버린 느낌일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눈물 나고 네. 제가 볼 때는 6개죠 로또가. 네. 번호가 5개를 누가 알려줬는데 네. 하나만 찍어서 이렇게 하면 돼. 아니면 마킹을 해놓고 이제 아저씨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기계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넣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근데 저는 당연히 몰랐고요. 가본 적도 없는 진짜 촌사람입니다만 네. 완벽한 기회의 땅인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베트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산업적인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자동차 얘기도 했고 삼성전자 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음식 식품 이런 것도 네. 우리가 굉장히 베트남에서 수입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커피 이런 거 수입 많이 하지 않나요? 뭐 커피는 뭐 전 세계에서 베트남 두 번째로 수출하는 나라니까요. 베트남이. 네. 우리나라가 먹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대부분은 베트남은 원두예요. 그리고 거기가 그 인스턴트 커피를 그렇게 잘 만든다면서요? 아주 실제로 그런가요? 달달하고요. 아주 먹으면 아주 그냥 훅 갑니다. 아주 달콤해요. 그러니까 훅 간다니 좋은 의미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이상한 의미 아닙니다. 근데
베트남이 또 요즘 커피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베트남이 요즘 커피 농사를 잘 안 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작년에 네. 제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베트남에서 두리안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했었거든요. 들었던 것 같아요. 중국이 엄청나게 받아줘서 가져간다고. 32억 달러나 수출했어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베트남이 중국에. 네,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되게 잘 팔린데 비싸대 그러면 딱 몰려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남아들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때문에 커피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원두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근데 또 작년에 두리안이 좋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 농사하신 분이 다 갈아엎고 두리안을 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가뜩이나 이상 기후 때문에 이 생산량이 줄었는데 또 두리안 한다고 해서 또 갈아엎고 하다 보니까 물량이 좀 줄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해 더 커피 값이 좀 뛰겠다. 올해도 지금 더 더울 거란 이야기가 많거든요. 네네. 작년 4월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쪽이 47도, 46도까지도 갔었어요. 와. 베트남 남부 지방은 가뭄이 너무 심했어가지고, 세상에. 예. 물이 그러니까 민물이 바닷물이 강물을 넘쳐 들어와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막 바닷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빨래도 못하고 식수차가 와서 물을 주고 그랬었어요. 세상에. 예. 근데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서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진님이 유영국 작가님 최고하. 같은 유씨도 가족인가? 나 잘 모르는 분인데. 지금 뭔가 내가 시킨 거 아니야. 나 모르시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근데 유씨일 뿐인데. 네, 어쨌든 이영구 작가님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김동호님은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김동호님이 이제 투자를 해야 하나요? 하고 약간 웃음 끼게 물어보셨지만 네. 진지하게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뭐 작가님의 말을 들어서도 그렇고 네, 네. 베트남에 알면 알수록 앞으로도 네, 그럴 것 네. 같은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작년에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또 해주셔야 돼요. 그때 우린 투자하고 주입식을 나서 좋아해요. 예. 베트남 주가가 40% 50%는 뛰었어요. 근데 지금 한 2달 사이에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거는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죠, 다 전세. 그러니까. 네. 근데 직접 투자하시는 것보다 베트남 펀드나 ETF가 있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단기적인 것보다는 그러니까 흐름이 베트남 기업이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뭐 3년, 5년을 두고 뭐 적금 들듯이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나가실 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가님 베트남 뭐 사야 돼요? 제가 그랬더니 사라고 그러셨었거든요. 네. 살 걸.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베트남을 중심으로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진짜 우리가 이제는 배울 게 굉장히 많은 느낌이 들어요. 갑자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좀 더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투자는 많이 하지만 참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꼭 성품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더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나라를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깔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이런 개도국에 투자를 하고 할 때 마치 식민지를 대하듯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본사 담당자들이 각 나라의 법인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야 한국에서 인기 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팔리는 거 이거 갖다 팔어. 근데 현지에서는 아닐 기후도 수도 다르고 있다. 예. 성향도 달라서 아니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하지만 그런 현지화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풀었고요. 앞으로 들을 얘기가 또 많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다음에 또 나와주시길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국제사이버대학 특임교수인 유영국 작가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상추였습니다. 3007님, 9325님, 8311님. 아이고 감자 심을 예정 화이팅이고요. 2796님까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고요.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시각장애인 동우 씨는 여행을 할 때마다 알아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열린 관광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이곳에선 점자 블록과 점자 표지판, 음성 안내가 갖춰진 관광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우 씨와 친구들은 망설임 없이 경주로 떠났어요.